오늘도 빅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첫 번째 드디어 나온 것 같습니다. 경천 동지할 일. 물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중에 하나를 또 정두원 씨가 이야기를 했는 부분인데 이거 같습니다. 김윤옥 여사에게 미국의 뉴욕의 사업가로부터 돈다발이 든 명품백을 받은 정황을 사정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명품백 그러면 이거 솔직히 먼저 고백을 드리고요. 내가 그 명품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가 우리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아는 거 딱 하나를 물어봤어요. 마차님한테. 마차님, 그거 헤르메스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야. 헤르메스가 어딨어요? 아, 예,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이제 스펠링방 보고 헤르메스죠?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렇게 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다고.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에르메스. 그냥 콩글리시로 하면 에르메스입니다. 그러니까 에르메스. 히읗 발음이 안 난다면서요. 묵음이에요. 묵음. H가 발음이 안 되니까 우리가 옴무도 홈무라고 안 하잖아요. 아, 옴무. 그게 프랑스예요? 네, 남자. 에르메스가? 뜻이죠. 네. 에르메스는 고유 브랜드죠. 아. 그 뭐 그리스 신화 중에 한 명 그거 아닌가? 예,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프랑스어를 전혀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예. 알파벳 체계에서 H만 먹어 헤르메스라고 했다가 근데 하지만 이것도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헤르메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 설명 듣고 충격받았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파리를 파히라고 한다고. 파히. 예. 정말 놀랐다. 우리만 파리라고 하는 아니 거야. 왜 올랑드 대통령도 우리가 한글로도 올랑드라고 표기하잖아요. 근데 예. 그 영어로 보면은 홀란드라고 써요. 음. H가 앞에 있어요. 그렇군요. 어쨌건요. 헤르메스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게 예전에 한 10년 정도 전에 이명박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아니다. 김윤옥 씨가 그 가방을 들고 다녀서 그게 화제가 돼서 트위터에서도 뭐 2천만 원짜리 얼마짜리 이야기가 된 적이 있거든요. 마차님 맞죠? 대략 얼마 정도예요? 그게 그 하늘색 에르메스 가방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델명이. 근데 김윤옥이 들고 나온 거는 켈리백이라는 거예요. 그레이스 켈리를 역시 이렇게 전문가. 해가지고 나온 건데. 우리 명품 방송 하나 만들까요? 그런데 김윤옥은 그 가방이 사위가 사준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상주 그 사람.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국정감사인가 이때 한 의원이 가지고 나와서 이 가방이 1,080만 원이다. 라고 두 가방을 비교를 해서 나온 게 있었는데 사실 그걸 만드신 분 저 만나고 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색깔만 같았지 같은 에르메스 백이지만 모델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1,080만 원이라고 비교를 했던 그 가방은 버킨 백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전문가죠. 예. 이거는 최고. 뭔가 있어 보인다. 이거는 이제 제인 버킨을 이제 네. 그 오마주로 해서 만든 백인데 버킨 백이 더 비싸거든요, 사실. 가격만 보자면 물론 가죽을 어떤 가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김윤옥이 가지고 나와서 밖으로 노출시킨 가방이 에르메스 중에서 켈리 백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김윤옥이 버킨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다른 버전도 네, 가지고 다른 있고. 버전 예. 그 버전까지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그 해외 순방 갔을 때 뭐 뉴욕에서 니먼 마커스 쇼핑몰을 갔다 그리고 벨기에에서도 쇼핑몰을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니먼 마커스는 이제 에르메스나 구찌 이런 쪽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고 벨기에에서는 샤넬인데 샤넬이 오픈 매장 하자마자 가서 가방을 3개를 샀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각각 거의 500만 원짜리 3개를 샀다고 하죠. 그러면 지금 김윤옥이 받았다고 하는 것들 중에서 저는 에르메스라고 추정을 해보는데 그 가방 안에 현금까지 넣어서 선물로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방 가격이 2천만 만약에 원? 버킨 같은 거 받았으면 거의 3천만 원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다 현금을 꽂고 에르메스나 샤넬 같은 경우에는 박스로 완벽하게 포장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 야, 그런 거 공부하려면 어떤 학원 다녀야 돼요? 신기하다. 제가 과외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처럼 무식한 사람 되는 거예요. 헤르메스가 뭐야. 어쨌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여기서는 명품 가방이 검은 비닐이 봉다리랑 똑같은 역할을 네,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라고 해도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돈만 받고 가방은 다시 돌려줬다. 그랬을 그러잖아요. 수도 있고. 네. 문제는 국정원 특활비 부분도 또 명품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떤 여러 가지 정황상 정두원의 경청 동지할 일이라는 것이 이것일 가능성이 없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 김윤옥 자체가 명품을 좋아하는 그 브랜드들을 보면은 굉장히 과시성인 거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찍힌 사진은 대부분이 다 국내 브랜드의 시계를 차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만선? 네, 로만선. 그때 한참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김윤옥이 로만선을 차고 나왔는데 당시 야당 쪽에서 이게 명품이라고 이제 그거는 공격을 얼마짜리 했었던 거예요. 로만선 그 시계는 어느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그냥 국내 그냥 아주 저가 중저가라고 해야 되나? 명품은 아니에요. 몇십만 원? 네.
이거는 뭐 가족이 선물해준 거다. 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너무 대놓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싼 거니까. 근데 해외 순방하는 사진을 보면요, 전부 다 까르띠에나 무슨 에르메스. 뭐 샤넬,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이름을 들어도 알 수 없는 그런 브랜드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콜렉션으로. 나중에 제가 이거를 제보를 어디다 좀 하려고요. 기사로 썼는데 되게 재밌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게 가격이 어느 정도나 까르띠에 그 되게 비싸다는 이야기를 가만 들은 있어봐. 적이 있어요. 야수님, 우리는 지금 네. 막 필이 꽂혔어, 지금. 네. 그거 있으면 장가 갈 것 같죠? 아니요, 여자친구한테 선물하면은. 저는 그 까르띠에 시계를 차고 있는 친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친구 말로 1,5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시계가. 그래서 저는 미쳤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깍띠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프랑스에서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기 때문에 오히려 프랑스 국내에서는 판매가 떨어지는 그렇기는 해요. 근데 김윤옥이 살 때 요때는 굉장히 이 까르띠에에 대한 그게 많았을 때죠. 돈 가진 자들의 끝없는 추악한 욕심은 자기 돈으로 명품 사는 게 문제예요, 무슨? 김윤옥이 갖고 다니는 명품 중에는 초창기 남편이 돈 잘 벌었을 때 개인 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뇌물이거나 네, 상납받았겠죠. 불법적인 거나 그런 경우가 꽤 많을 것 같고 이중성도 좀 문제가 있긴 하죠. 국내에서는 비난이 쏟아지니까 검소한 척하고 외국 나가서는 또 이렇게 과시하고 다니고 그 천박함. 근데 문제는 이제 나는 이것도 봤어. 이 정도로 경천 동지할 일이 있나? 당나귀 좌우할 만한 일이 되는가? 이렇게 또 의심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이런 생각이 핸드백의 외화가 가장 고액권이 얼마쯤 될까요? 100달러짜리가 제일 고액권이죠. 그거를 그 핸드백에 가득 채우면 얼마나 최대한 담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한번 하죠. 생각을 해봤어요. 뭐 많아봤자 한 3, 4억? 5억 정도? 가득 그런데 담으면? 100불짜리는 우리나라 5만 원짜리보다 크기가 훨씬 작아요. 예, 그러니까 영화에서 봤던 어떤 그런 통밥을 가지고 명품백을 이렇게 크게 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배낭처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즈를 생각해 봤을 때 100달러짜리 집에 있는 20달러짜리 가지고 한번 가늠을 해 봤어요. 그리고 이게 꾹꾹 눌러 담으면 한 5억까지는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을 가지고 경청 동지할 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그 외화 중에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는 고액권이 있어요. 달러 중에 가장 큰 시중 유통, 그러니까 소비자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고액권은 100달러가 최고 고액권인데 네. 은행 간 거래를 하기 위해서 100만 달러짜리 막 이런 고액권들도 있어요. 수표 같은 개념이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아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금융기관 거래하기 위한 아. 그런 돈들이 있어요. 그런 거일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한 100억 쯤을 네. 3천만 원짜리 그 검은 비닐이 봉다리에 담아서 주는 그런데 그렇죠. 이 기사에 따르면은 그거에 대한 대가로 요구한 게 금액이 너무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억, 뭐 50억, 100억이라고 치면 그 인쇄물 이렇게 이권 사업을 요구했다잖아요. 네. 그 인쇄물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익 자체가 그 정도 될까? 50억, 100억? 정부가 추진하는 인쇄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거 연간 예산이 국정 홍보물 제작. 수조 원대예요. 왜냐하면 이 인쇄물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명함 같은 책자, 브로셔 같은 이런 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그 박근혜가 추진한 사업 있죠. 정부 각 기관의 마크를 태국으로 다 바꾼 거. 이것도 인쇄물 사업이에요. 근데 모든 그러니까 게 다 인쇄물 사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업무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어떤 독점적 사업자를 지정해서 그 사업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지자체별로 이렇게 그 협상을 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뇌물을 통해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중앙부처 하나를 찍는다고 해서 그 중앙부처가 조달하는 그 금액이 이렇게 그 정도로 클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두원이 말했던 경천 동지에 딱 맞는 그 정도 급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인 거죠.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는. 네. 그 정도가 그 정도일까요? 예. 어쨌건 잘 모르겠고. 아니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그 감성대로 보면 눈치질이나 이게 더 훨씬 더 큰 거죠. 아니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왜 경천동지하는 것이냐면 대통령 당선 전에 불법 자금을 줬고 어쨌든 명품이던 그 안에 돈을 넣었던 불법 자금을 줬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권을 요구했고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도 일 줘야지라고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천동지할 사건인 거죠. 차라리 눈치질이나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시영이
친아들이 아니었다. 뭐 이런 이야기라면 아니 정두원이 얘기한 경천 동지알 사건 3가지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이 일개 개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 그런데 그거를 무마했다 이거거든요. 정두원의 발언에 의하면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정권을 잡게 되면은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각서도 썼고 이 사람들한테 자기 사재를 털어서 뭐 돈으로 맡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협박을 당하니까. 아, 근데 이게 경철 동지알 사건인 거예요. 협박을 당했다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잠시만요. 우리 광고주분들은 광고를 패싱하면 경천 동지할 일이에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런 걸 가십이라고 하죠. 예. 드러내놓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러니까 정두원이 너무 짜증나요, 진짜. 그러니까 스무고개 하지 말고 다 얘기를 하라고. 아니 이게 국민 상대로 장난치고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짜증나는 건 이명박이 아니고 정두원이야, 이씨. 예. 어쨌건 이명박은 이 방송 나가는 날 다음 날 검찰에 소환됩니다. 사실은 정치 시사 이슈 이 정도 이벤트는 수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요. 이게 엄중한 상황이어서 박근혜가 검찰에 출석하고 한 것도 우리가 봤지만 박근혜가 검찰에 출석한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이벤트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이명박 측에서는 사실 물증 없는 수사라고 우기고 있어요. 대부분 다 이제 뇌물을 누군가 받아서 전달해 준다는 서로 간의 증언들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증언 자체를 증거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죠. 명종님, 뇌물 사건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특징이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주고 받았으면 끝난 거고요. 준 놈이 줬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 진짜 열받더라고. 그럼 한명숙 총리는 그럼 왜 그러면은 감옥살이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의자가 받았잖아요. 잘못했잖아, 의자가. 아니, 의자가 받았어. 의자 개새끼, 이거 어떻게 잡아 족쳐야 되나, 이거? 자, 보세요. 지금 이명박은 물증이 없다고 그러는데 들어가 보면 있어요. 아니, 들어가기도 전에 검찰이 물증을 까나? 소환돼서 들어가 보면 다 나와요, 물증. 걱정하지 마. 오늘인가 이효재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진짜 열받는 게 이런 거야. 혐의 사실을 중계에 방송하듯 공표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짜 그 짓은 노무현 대통령 때 제일 많이 했고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서 했고 지금 검찰의 그런 방식은 여권에 계시는 분도 불만이신 분들이 많아요. 관례가 돼버린다. 근데 또 검찰 입장도 나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아닌 게 당사자가 전직 대통령이에요. 그러다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잘못된 방식인 건 분명히 맞지만 이게 수사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지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또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그게 딱히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언론의 보도는 한 발씩 앞서가면 이렇게 되죠. 이명박이 당일날 어떻게 출석해서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어디서 조사받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건 범국가적인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란 좋고 나쁘고 의미가 아니니까 큰 사건을 이벤트라고 예, 하니까 그런 차원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건 지금 현재 검찰 입장에서도 긴장하고 있을 거고 이명박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무슨 사건이 났을 때 주요 피의자의 입장에선 최대한 여론 싸움에서 지고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아요. 이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 여론 싸움에서는 이명박 자체는 검찰과 이명박 50대 50 이런 관점으로 볼 수는 없고 완전히 원래 이명박 측에서 그냥 용어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씨 자체가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야. 그리고 아까 그 명정님하고 말씀 이야기했듯이 뇌물이라는 게 계좌번호로 남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이건 뇌물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그게 뇌물죄의 대부분의 열개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요. 돈 준 사람이 줬다고 하면 뇌물죄 성립됩니다. 준 사람이 줬다고 하는 것을 죄를 면죄부를 주진 않아요. 그걸 악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줬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까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아까 말한 그 김효재 같은 그런 인물들이 그런 식의 쉴드는 치고 있으나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등장하는 이름만 불러볼게요. 총체적으로 국정원 관련한 댓글 이런 건 다 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이명박 출석은 뇌물, 특활비, 다스 이 세 가지에 한정돼 있거든요. 이름만 이야기해 주세요. 몇 사람이나 되는지. 먼저 불법 자금 뇌물수수 의혹입니다. 이팔성, 이상주, 박영준, 천신일, 최시중, 이상득.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부분입니다. 이상득, 원세훈, 김진모, 김희중, 김백준, 이학수. 다스 실소유주와 차명재산 의혹 관련입니다. 이시형, 김성우, 신학수, 이동형. 요거는 MB 게이트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이 규모나 뭐든지 봐. MB 게이트. 규모를 보면 사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좀 추정이 불가능한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라고 이제 시작하는 거지 지금까지 그 의혹을 받고 있는 뭐 뇌물죄 하나로만이라도 이제 기소가 시작돼서 수감 생활이 시작되면 그동안에 뭐 자원외교 4대강 뭐 여러 가지 뭐 그 국방 비리 문제까지 이게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확대되면 솔직히 이거를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될지 좀 막연하긴 해요. MB 게이트라는 그 말이 상징성을 얼마만큼 담보할 수 있을지 우리 학자분들, 역사학자분들이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름이 가장 그 적절할지. 그때 그 대선이 뭐냐면 이명박이 당선될 것으로 사실상 99.9% 예측되던 예, 선거였고 이제 지금 막 크게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당선 축하금 부분. 그것도 뇌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최근에 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네, 왕차관이라고 예. 유명했죠. 이 사람도 지금 검찰에 가서 뭐 조사받았고요. 등등이 있는데 방송 나가고 수요일 날 이명박이 어떤 모습으로 입술에 침을 엄청 바르면서 막 콜록콜록 몇 번 할 것인지 이명박이 출두하는 순간 거기에 쏟아지는 뉴스는 며칠간은 우리나라를 덮을 것 같고요. 몇 시간 조사받을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이지은 씨도 23시간 조사받았다 그랬죠. 김지은. 김지은인가요? 저는 아이유 말한 건데요. 23시간 30분인가 어. 조사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명박은 몇 시간 받을 것이냐? 바로 구속영장을 칠 것이냐? 아니면 더 보강한 뒤에 며칠 있다가 칠 것이냐? 이게 마지막 외출이 되겠죠. 검찰 입장에서는 재소환은 없다고 했어요. 한 번의 소환으로 끝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명박을 소환하는 14일 지나고 15일 새벽이 되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리라고 봅니다. 야, 또 야근해야 되겠네. 아우 정말 구속영장 신청하면은 정말 3월 14일만큼 달달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3월 15일이네 이제. 음. 구속영장을 치고 이명박이 그 대기하잖아요. 네. 구속영장 치면 이제 대기하잖아. 네. 생중계로만 봤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잖아. 씨. 그 착하게 살자라는 예능 프로에서 그 입소 과정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구속되면 그걸 상상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이명박은 어떻게 해요? 박근혜는 지지자들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엄청 보내고 편지 보내고 면회도 막 신청하고 그런데요. 예, 예. 이명박은 어쩌냐고. 그런 사람이 없잖아. 왜 이제 철학을 시작하면 되죠. 고독하게 원래 인생은 고독한 것이다. 아, 그렇지. 네, 그걸 깨달아가면서. 자, 78세에 시작된 이명박의 예, 철학. 예. 그리고 10년 후에 책이 하나 나옵니다. 세상 다 부질없다. 돈 모아봐야 부질없다. 내가 돈 모아봐서 아는데 이명박 사건이 얼마만큼 경천동지할 것이냐 하면 이 이명박의 이 비리와 비행과 불법 행위가 모두 다 밝혀지는 날 전 세계의 금융권이 다시 한번 물갈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자금이 숨겨져서 움직인 모든 전 세계의 금융권들이 한번 뒤집어질 겁니다. 이거는 국제 경찰이 아마 개입되고 각 나라의 수사기관들이 다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미국, 유럽 뭐 어디 상관없어요. 다 관련된 나라들은 그러면 캐나다 긴장하고 있겠네요. 캐나다뿐이 아니죠. 네, 캐나다가 유럽, 캐나다 지금까지 나온 가장 자주 등장한 이름이 캐나다 은행이었잖아요. 이제 외우겠어 하베스트만. 예. 그 정도로 그 이 파급력이 클 거고요. 아마도 우리 촛불로 인해서 전 세계 지구의 민주주의 역사가 다시 한번 써지는 것과 더불어 이명박으로 인해서 그 덕분에 전 세계의 금융권이 보다 민주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숨겨놓은 돈 엄청 많을 거예요. 야스님?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아, 얼마입니까? 예. 아니 사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이명박이 지금 받아 처먹었다고 알려진 돈이 100억이 넘잖아요. 우리가 살아생전 100억이라는 걸 통장에 찍을 일이 있을까요? 지금 내 검찰에 통장 잔액 100억을 찍을 일이 있을까요, 과연? 지금 검찰에서는요. 금액을 돈이라는 거를 다 토탈하면 한 1조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 수뢰한 금액을요? 이것저것 합해서 다 혐의 더해서 그 나온 돈이 1조 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검찰이. 이를테면 이제 다스 비자금 같은 거는 덩어리가 엄청 크겠죠. 몇백억 네, 네. 되고. 아이고, 이명박 씨 좀 잘 좀 살지. 진짜 화무 11용이란 말이 딱 맞는 게 이명박이 당선되던 날 난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완전 멘붕이었어요. 질선거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그날부로 헤어졌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나는 그 선거일 날 누군가 이렇게 만나게 돼 있는 어떤 모임이 하나 있었어. 근데 이제 출구조사 나오고 개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식당도 가고 뭐 호프집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명박 당선을 박수치고 축하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하고 언쟁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나는 그 사람한테 지금도 사과받고 싶어요. 이명박이 당선되면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되지 않겠어? 그 사람은 기업도 해본 사람이고 그때도 우리는 그런 확고한 그런 게 있었다고.
살아온 어떤 과정을 보면 분명히 국가도 그런 식으로 운영할 텐데 그러면 국가는 기업이 아닌데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 벌어질 거다.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저는 이런 확고한 믿음이 하나 있거든요. 청렴한 사람이 정치를 하면 그게 국가적인 힘이 돼요. 온갖 부정부패로 대통령부터 그 지랄하는 자들이 당선이 되면 제대로 된 이익이 나도 기업주들이 노동자들한테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탄압하려고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바꾸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내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은 그때 그 이명박을 찬양했던 그 친구도 요즘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10년 지난 일이라고. 이게 대한민국 기성세대가 정말 종교처럼 믿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 이런 게 있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거는 운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공부 잘하는 그 공부라는 시스템에 적합한 자질을 타고난 아이들이 우연히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공부라는 성적이 높은 성적을 받는 거지 일을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좋은 사람한테 중요한 일을 맡겨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떤 그 사회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수행해야 되는 기본적인 자질보다 제일 먼저 앞자리에 성적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망난이 이런 개 같은 인간들이 사장 자리를 차지하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정말 무조건 그 리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의 부의 시작이라고 하는 도곡동 땅도 사실은 현대건설 재직 시에 부정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게 그 인생의 시작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잘못되게 쓴 권력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다고. 물론 다 드러나지는 않겠죠. 이명박한테 그 많은 뇌물을 제공했던 자들 중에 90% 이상은 밖으로 못 드러날 겁니다.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드러내지 않으니 다 드러날 리가 있나요? 그러나 법은 그게 한계죠. 이보다 한 10배, 100배는 더 많이 받았을 걸로 추정하나 증빙해낼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몰락은 했고요. 이명박의 재산이 10조 원이든 20조 원이든 갇혀서 감옥에서 수년을 살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마감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돈 없었어도 양심 지키다 돌아가신 뭐 지금 딱 떠오르는 문익환 목사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역사 속에 남잖아요. 존경하고. 대통령 명단을 쭉 봤어요.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아직까지 3명밖에 없더라고. 부끄러워 죽겠어 아주.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북핵 문제 이야기 한번 할게요. 여론조사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 북핵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요. 북한의 태도 변화를 환영한다고 하는 퍼센트가 우리나라 국민 중에 74%인데 그렇지만 북한의 태도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게 64%예요. 왜 제가 이 아젠다를 갖고 왔느냐. 이게 자유한국당이 파고들 지점이라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절대 선이거나 절대 악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이 문제는 절대 안 풀린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북한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북한이 언제든지 덜 변할지 몰라. 근데 지금까지 북핵 관련해서 북한이 덜 변한 적은 없습니다. 수년 동안. 육자회담 포함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입장이 제공했죠. 원인 제공을 싹 무시한 채 북한이 덜 변했다라고 계속 이미지화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이걸 교묘하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나 김성태 같은 자들이 파고들고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북한 믿을 수 없다. 끝까지 의심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트럼프의 그 발언은 뭐라고 해석해 줄 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김성태가 한 말이 단 정답이라고 봐요. 네. 뭐라고 그랬냐면 김성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충동적인 결정으로 성사된 거다 하면서 트럼프와 김정은을 동시에 디스했죠. 저는 그 김성태가 발언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표현이 이거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거였어요. 김성태가 이게 충동적인 결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미국의 그 상황을 보면은요. 미국의 모든 그 주요 관료들이 정상회담을 옹호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결정한 트럼프의 결정 자체가 충동적인 게 아니다. 이미 안에서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그런 플랜이 있었다라는 그 반응들이 나오면서 CIA 국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는 문제를 풀려고 가는 거다. 북한으로. 북한 만나러 가는 거다라고 하고요. 문우신이라는 재무장관도 북한이 이제는 핵과 미사일을 실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단언을 하고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미 정상회담에 새로운 전제 조건은 없다. 이미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기는. 네. 그리고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는 외교 문제이지 국방부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고 손을 딱 컸어요. 이게 미국의 정부의 통합적인 입장입니다.
확실하네. 그러니까 예. 홍성태란다. 씨. 홍준표, 김성태를 제가 지금 혼재하는데 김성태의 발언이 즉흥적이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말은 뭐냐? 오랜 시간 동안 심하게는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결과물이에요. 이걸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즉흥적으로 결정할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즉흥성이 문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쪽 다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협상으로 들어가자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협상하는 거 말고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외교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 말고는 현실적 대안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둘 다 체면을 차려주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카드를 먼저 내밀었던 것 뿐이지 결국에는 만나게 돼 있는 거죠. 미국의 대표적인 강경파 중에 한 명인 굉장히 강경파예요.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국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도 않고 트럼프는 문제를 풀기 위해 가는 거다. 영국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입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요. 인터뷰에서는 또 이렇게 해요. 북한과의 협상이 이것이 도전이라는데 눈을 크게 뜨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방만하게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 행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게 도전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아주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자유한국당만 지지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은 트럼프의 모든 악행을 한 방에 뒤집어 볼 수 있는 카드. 그렇죠. 예. 네. 파괴력으로 본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한테 북핵은 양손에 쥔 떡이다. 김정은이 반발하면 그 힘으로 눌러서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거고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고 말하면 트럼프의 유리하신 영도력인 거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서훈 국정원장이 일단 미국 갔다가 일본 가고 중국 가고 러시아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들 하루도 안 쉬었어. 네. 10일 동안 강행군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분들은 안 피곤할 것 같아요. 신나죠. 정말 이게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지금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 남북이 평화 모드로 들어가면 미국의 경제 시스템까지 바꿀 수가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좀 많은 이야기에서 생략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피곤하다는 감각 자체가 없을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의미 있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굵직굵직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써나간다는 거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역사의 흐름에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이 벅찬 감동 그리고 어떤 의무감 이런 것 때문에 피곤함을 못 느낄 테지만 이제 걱정되는 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6월이나 7월쯤 되면 이 한 방에 피곤이 확 몰려오지 않을까 걱정되는 거죠. 저 정권 연장 싱크탱크에서 예전에 다뤘던 주제 중에 과로사 이 부분에서 예. 뭐가 있었냐면은 과로사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하고 싶지도 않고 힘들어 죽겠는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과로야.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과로라고 표현하지 않더라고.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연세가 올해 만 72세예요. 서훈 국정원장은 만 64세 정도 되니까 보통 왜 KTX 타고 고향 뭐 한 2시간 갔다 와도 쉬고 싶거든요. 근데 비행기 타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네. 특히 멀리 가는 거는 뭐 한 13시간 뭐 이렇게 타야 되는데 그 피곤함 또 갔다가 바로 돌아오고 하는 거는 이분들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주도하는 사람들로서의 자긍심도 있겠지만 연속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 건강을 좀 챙기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두 사람이 청와대에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 보는데 사진 찍힌 게 하나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 표정이 너무 흐뭇해가지고 보고하는 두 사람의 바라보는 그 표정이 정말 꿀 흐뭇했었는데 떨어진다 그러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역시 우리가 다른 점을 이제 깨달았어요. 이게 북핵 관련한 게 아베 패싱이라고 좋아했잖아.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를 정반대로 말하고 있더만 어느 누구도 패싱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육자회담의 복원 같은 걸로 가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핵사찰 뭐 핵폐기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럴 때는 어차피 일본의 역할도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본 같은 나라를 패싱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국제 정세에 도움될 게 없다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 저도 그 기사 보면서 약간 반성 같은 것도 되더라고요. 어. 저는 잘 됐네 일본 이참에 한번 개무시하고 패싱하고 가자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역시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경쟁이라는 거에 대한 관념이 우리하고 다르게 조금 한 발짝 나가 있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우리가 경쟁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패퇴시키거나 이렇게 올라서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경쟁은 다 같이 잘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변국 중에서 우리가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사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도 재팬 패싱은 없다라고 하면서 미국, 우리나라, 북한뿐이 아니라 일본, 러시아, 중국까지 같이 포용하는 특사를 파견하면서 육자회담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분석이 가능해요.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 후에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 아마 쌍중단 결정이 내려질 것 같아요.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 스톱, 미국이 본인들로서는 전혀 손해볼 거 없는 한미 군사 훈련 축소 딱 요 정도로만 해놓고 합의를 해놓고 육자회담 체제로 넘어가서 핵폐기 방향으로 쭉 갈 것 같은데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인 노림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여기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노리는 거는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비중 있는 나라예요. 중국은 육자회담 의장국이거든요. 러시아는 안보리 이사국이고 그리고 북한과 혈맹이에요. 러시아는. 그런 관계를 봐줘야 되는데 일본에 대한 평가는 핵폐기를 할 때 검증과 재정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면 북한과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금 절차가 끝나지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돈으로 해결할 거 있으면 확실하게 해. 라고 마무리를 줘버리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아마도 정말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바로 육자회담 테이블이 돌아갈 것 같아요. 이제 그 육자회담은 이제 핵폐기에 관련된 그렇죠, 이야기 예. 주로 하게 되겠죠. 예. 아베 같은 자들 그리고 홍준표 같은 자들이 하는 말이 똑같잖아요. 한국이 또는 문재인 정부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이렇게 반대 워딩으로 자꾸 북한 못 믿겠다. 그 실제로요. 북한을 이용해서 정치에 묵은 세력, 두 세력이 아베와 홍준표거든요. 지금까지 그 당으로만 봐도. 예. 아베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예요? 개헌해가지고 자기들도 군대 갖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근데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게 북한이잖아. 그런 관점이고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위로 날아갔다. 물론 태평양에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선거 이겼어요. 그랬죠. 이런 거고 홍준표는 지금까지 그 세력들이 그렇게 해왔단 말이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전부 다 공안 사건으로 덮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권을 지금껏 유지해왔던 세력이에요. 노태우가 당선 어떻게 됐는데요. 칼기 사건. 그렇죠. 예. 이번에 천안함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명박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끊어버리고 싶을 때 천안함 사건 조작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방송하는 그 사이 몇 년 동안도 이놈의 색깔론, 정북몰이 요걸로 해왔던 게 한두 건입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그 리스크가 가장 큰 리스크가 사라져버려. 그럼 어디다 기대해야 될 거냐? 기댈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말라가야죠. 벽이 있는 줄 알고 기댔더니 벽이 없어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 그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지금 안보 장사를 더 이상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아베가 일본 재무성에서 이 아베가 갖고 있는 그 사학 스캔들에 대한 문서 조작 건이 재무성이 그냥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러면서 일본 내에서 지금 아베 정권에 대한 의원 내각제니까 아베 정권에 대한 지금 교체 움직임이 일고 있거든요. 중국은 종신으로 가잖아요. 이제 시진핑 수석이 종신 수석제로 거의 가다시피 하고 러시아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큰 탈 없이. 트럼프는 그것이 부럽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제자리를 지키고 있고 북한은 이미 종신제고 그렇다고 봤을 때 일본이 아베가 이 종신제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면 이번 참에 대북 강경파인 아베를 일본 정부에서도 바꾸고 새로운 수상을 내각을 구성해서 이 육자회담 테이블에 나오는 게 가장 현명할 거라고 봐요. 트럼프하고 김정은 두 사람이 즉흥적으로 했다는 아까 그 표현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베 입장에선 이 상황에서 뭔가 엮인 게 하나도 없고 근데 사실은 북핵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존재했고 일본의 위치가 미국의 아바타인 거잖아요. 네. 내가 트럼프의 아바타입니까? 예. 이런 건데 그 상황에서 일본이 지금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꺼내 들고 있는 게 초기 핵사찰 비용을 우리가 낼게. 야 뜬금없이
근데 그 돈이 약 30억 정도예요. 그 얘네들은- 일본으로서는 사실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아니 근데 지금 30억이라는 돈이 이게 돈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까 명종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쟁 배상금 그 한반도 병탄했던 그 기간 동안에 대한 그 보상 문제가 이게 아직까지 이제 북한의 가장 큰 전략적 선택이었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거를 배상금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평화 조약을 통해서 이게 그 정전 협정을 하고 정전 협정을 핑계로 보상금을 요구하면 일본으로서는 안 줄 수가 없거든요. 정말 이거는 그 전 세계가 인정하고 당사자들도 인정했던 거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는 거고 그거를 주기 시작하면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기는 거죠. 북한에서는 이게 원래는 평화에 대한 비용을 대한민국이 치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일본은 빨대 꽂아서 쭉쭉 빨아먹으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이 과연 우리한테 득이 되는 건가? 미군이 주둔하는 기지가 일본이 유리할까, 한국이 유리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겠죠. 이명박하고 박근혜랑 만나서 둘이 주점에서 소주 한잔 했는데 뜬금없이 지나가던 홍준표가 내가 술값 낼게 이건 똑같은 거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네. 아베가 패싱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보다 그 어떤 부도덕한 것들에 기대어서 뭔가 권력을 유지해왔던 정권을 유지해왔던 자들이 점점 설것이 사라지는 만약 이런 세력들이 북한이라는 색깔론 종북몰이의 상황이 사라지면 어떤 걸로 뭘 할지가 정말로 궁금한 뭐 그런 것 같고요. 지난 3.1절에 북한에서 그 논평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일본을 향해서 가서로운 섬나라 기생충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건 그냥 가십인데 터키에서 살인사건 보도하면서 범인으로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떡하니 걸었던 터키의 쇼TV라고 하는 곳에 공식 사과 방송을 내보냈어요. 한국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전에 서한으로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 뉴스에서 실수로 대통령님의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전혀 의도치 않게 이뤄진 이 실수에 대해 형제의 나라 한국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터키어로 해주세요. 뜨악. 아니 이 터키 사람들은 우리나라 남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처럼 다 잘생긴 줄 알았는 모양이죠? 아니 근데 거기에 왜 한국 사람도 아닌 범인을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그게 걸어요? 명백하게 방송 사고였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던 살인 사건 자체가 중동에 있었던 아시아인 가정부 피살 사건을 다루고 있었는데 용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 완전 잘못 나온 거였구나. 그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이방카하고 같이 있었던 그 사진이 떴었던 거죠. 그 SBS가 그렇듯 쇼TV에 일배가 있음을 참 이 오보가 나가고 오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보가 나가고 사과해라 했는데 오보는 인정했지만 사과를 안 한다. 그래서 한 2, 3일 딜레이가 좀 있었는데 어쨌건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고요. 명백한 실수니까 뭐 논란거리도 없어. 왜 남의 사진을 갖다 그렇게 그 사람들도 문재인 보유하고 싶었었나 보죠. 문재인 보유국. 원하면 전화하세요. 브로마이드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근데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진짜 혈맹인 건 맞아요. 전통적으로 우리 6.25 때 와서 도와주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가 간의 어떤 나쁜 감정으로 이어져서 서로 손가락질 하는 것도 낫습니다. 아, 장충기 때문에 자꾸 혈맹이란 말을 들으면 문화일보는 삼성의 입장에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라는 게 우호적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과 한국이 분쟁이 나고 위안부 문제가 얘기가 되면 터키는 우리 편 드는 거죠. 그래서 우호적인 나라를 많이 만드는 게 외교에선 최고예요. 실수 인정했으니까 넘어가야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사과했습니다.